네이버에 이어 토종 스타트업 솔트룩스가 한국형 챗GPT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을 크게 줄이고 고객의 내부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류업계의 출혈 경쟁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신제품 소주를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이나 팔았지만 영업이익과 주가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김영섭 KT 대표가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빅테크에 뺏긴 디지털 생태계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사 주도로 디지털 혁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이후 70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네이버에 이어 토종 스타트업 솔트룩스가 한국어에 특화된 한국형 챗GPT를 공개했습니다. 빅테크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이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솔트룩스는 이미 기업 고객 80여 곳을 확보했다며 당장 다음 달부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첫 소식 이서우 기자입니다. 솔트룩스가 강조한 루시아 GPT의 차별점은 합리성입니다. 루시아 GPT는 매개 변수를 고객사 사용 목적에 맞게 70억 개, 130억 개, 500억 개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00억 개 이상 매개 변수를 쓰는 기존 대기업들의 서비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객사 맞춤형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솔트룩스가 사전 학습한 거를 각 기업이나 여러분이 가져가서 추가로 증분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GPT-3 이상의 성능을 각 기업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000년 창업한 솔트룩스는 특허청, 행정안전부 등 정부 AI 사업을 진행하며 책 약 840만 건에 달하는 한글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최근엔 자체로 개발한 인스트럭트 지식학습 시스템으로 초거대 AI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환각 현상도 줄였습니다. 고객사의 전문성에 맞게 설계된 루시아 GPT는 이미 고객사에 공급돼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수익화도 본격화될 전망으로 솔트룩스는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매출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솔트룩스는 다음 달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루시아 GPT를 상용화하고 향후 삼성을 비롯한 거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시아를 도입을 기다리거나 요청하신 분들이 거대 기업들만 80곳 정도가 됩니다. 현재 오늘 거론하신 삼성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하고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LG와 네이버,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초거대 AI 모델을 선보이는 가운데 토종 AI 중소기업의 AI 서비스도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가 내놓은 신형 스마트폰에 들어간 반도체를 두고 시비를 걸자 바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관세 면제 혜택을 연장해주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긴 했지만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의 골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3.58% 급락하며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정부가 미국 공무원들에게 화웨이 전자기기와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과 같은 방식의 규제입니다.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애플로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he single primary driver of this company's revenue and profit growth is still the iPhone. It's 52% of revenue. 아이폰 매출이 최근 3분기 내리 감소한 가운데 이번 조치까지 더해져 현재 182달러 선인 애플의 주가가 최대 12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의 이 같은 강경 모드에 맞서는 미국은 화해의 제스처를 펴는 모습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이달 말 종료되는 대중관세 면제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352개의 중국산 제품과 코로나19 관련 중국산 물품 77개로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면세 대상으로 지정한 것들입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당시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다수의 중국 제품의 7%에서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미국 고위 관료들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 내 기조가 더욱 악화되자 미국 정부가 관계 회복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오션의 글로벌 세일즈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한화가 만드는 잠수함을 소개하더니 오늘은 싱가포르로 날아가 친환경 선박 홍보에 나섰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선박 에너지 분야 전시회 가스텍 현장입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싱가포르로 날아온 겁니다. 한화오션의 친환경 선박 기술을 직접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차세대 LNG 운반선을 첫 공개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배의 동력을 추가 확보하고 탄소 포집 기술도 적용한 친환경 선박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해양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 마련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폴란드에선 한화오션 잠수함 영업사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잠항 능력과 수직 발사관 등의 기술을 직접 설명한 겁니다. 현지 조선소 활용 방안과 유지 보수 사업도 논의했습니다. 폴란드는 3조 원을 들여 잠수함 서너 척을 도입할 계획인데 한화오션도 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외부 노출을 자제했던 김 부회장이 광폭 행보를 시작한 건 한화오션 인수 이후입니다. 김 부회장의 첫 외부 공개 일정도 지난 6월 한화오션이 참가한 마덱스 전시회였습니다. 최근엔 2조 원을 투자해 한화오션을 세계적인 해양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돈은 해외 방산 기업을 인수하고 선박 생산 자동화와 친환경 연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한화오션은 2040년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난해는 매출 4조 원, 영업손실 1조 6천억 원을 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김영섭 KT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이 통신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해서는 빅테크에 빼앗긴 디지털 생태계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이나 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먼저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 취임한 김영섭 KT 대표가 일주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모바일 360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에서 통신사들이 그동안 독점적인 통신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데 만족해왔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빅테크 기업들처럼 혁신적인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사들이 통신 수익에 안주하는 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통신사들이 구축한 인프라에 메신저와 OTT,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며 디지털 생태계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특히 아직 초기 단계인 스마트시티와 메타버스 등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통신사들이 6G 기술과 ICT를 활용해 변화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가 다음 달 발표할 초거대 AI 믿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김 대표는 조금 더 참고 기다려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현재 KT는 리벨리온과 모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주요 혁신 스타트업들과 동맹을 맺고 있고 추후 AI 분야에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M&A 추진에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김 대표는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하는 주주 환원책은 작년 말로 끝났다며 새 주주 환원책을 수립해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재무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재무통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옛 CEO가 한 것처럼 몇천 명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현재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자,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42일 만에 베코프로 붕괴, 포스트 2차 전지는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주가가 42일 만에 장중 100만 원을 하회했습니다. 자, 2차 전지 테마가 흔들리면서 다음 유망 테마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힌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삼성자산운용이 PB 1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인공지능 반도체 테마가 이 포스트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 뒤로는 이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미국, 그리고 바이오 헬스 등의 테마들도 유망 테마로 꼽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김도영 삼성자산운용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이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시장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900스닥 턱걸이, 버팀목은 로봇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급락을 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 900선의 턱걸이를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 가운데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빨간불을 켜내면서 하락장을 버텨냈습니다. 자, 이 증권가에선 아무래도 정부가 로봇 산업 정책에 힘을 싣고 있고 또 삼성, 두산,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전망이 아무래도 밝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에 장 마감까지 강세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유출 같은 경우에 자, 지난 8월 초순부터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1조 7천억 달러 수준의 자금을 추종하고 있는 이 ETF가 있는데요. ETF의 설정 좌수가 지난해 9월 급락장에 육박하는 수준만큼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김경훈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무래도 중국 경제 위기 우려로 이 유출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고달러, 고유가, 고금리라는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유출이 재차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국제 관련 뉴스입니다. 자, 이 아이폰 멈춰 미국 중국 갈등에 터진 새우 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금지령이 내려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에도 타격이 갔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이 외신에 따르면 이 중국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은 물론 이 국영기관의 직원들에게까지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해서 해외 브랜드 기기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금지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애플의 경우에 전체 매출의 19%, 그리고 5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갑자기 중국이 왜 애플의 아이폰을 금지를 했을까요? 사실 갑자기는 아닙니다. 이 미국이 중국의 틱톡 그리고 화웨이 제품들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가 아니냐, 맞불 조치를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 등락률 보면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빠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미중 갈등의 리스크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 나오는 만큼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공매도 주문 접수 시 수탁자의 확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매도 주문 처리 시 내부 통계를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 경기 악화 속에 중견 건설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 사업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에 밀리고 갈수록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중견 건설사들은 저마다 틈새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신동호 기자입니다. 노후된 주택이 20가구가 넘으면 모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작은 규모지만 최근 중견 건설사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에 가봤습니다. 시공평가 순위 52건인 대보건설은 이곳을 비롯해 올해 들어 6건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하우스3를 론칭하여 도시정비 사업에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부천 지역에서만 6건의 시공산원령을 기반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모아타운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일대. 코오롱글로벌은 이곳에서만 8개 사업장을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인근 3개 사업장을 더 확보해 하늘채 브랜드타운을 완성하겠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DL건설은 서울과 부천 등 4곳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따냈고 HJ중공업도 포항과 대구 등지에서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은 주요 정비 사업장에서 대형사에 밀려 설 자리를 잃자 큰 돈이 안 되던 소규모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지원 등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는 점도 또 다른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새로운 틈새 전략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공사 추진에 집중하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순천의 신청사 건립사업을 수주했고 동부건설은 대전의 과학연구원 사업 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생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또 다른 생존 방식은 바로 신사업입니다. 이 변동성 높은 주택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폐자동차 파쇄업체인 인선모터스입니다. 중견건설사 IS동선은 관련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해당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건설 부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실제 IS동서의 지난해 환경부문 매출액 비중은 2019년 9.9%에서 지난해 18.6%로 크게 늘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을 신사업으로 발전시킨 곳도 있습니다. 풍력발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그린수소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생산된 수소인데 풍력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보된 코오롱글로벌 입장에선 안정적인 사업 확장인 셈입니다. 건설사로서 신사업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 잘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는데 기존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신사업을 진출할 거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그린수소도 만들고 청정수소도 만들고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프롭테크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중견 건설사도 있습니다. 우미건설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프롭테크 등 신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5,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프롭테크 중 한 곳은 매년 100%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여 결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대로 3D 가상환경상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물량을 뽑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하거나 변동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1년에 약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현장에 지금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신사업 진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주류업계의 출혈 경쟁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신제품 소주를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이나 팔았지만 영업이익과 주가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장사를 왜 하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만큼 점유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롯데칠성음료 매출은
1조 4,76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31% 늘었습니다. 롯데칠성 매출이 이렇게 늘 수 있었던 이유는 음료와 주류 사업부 매출이 고루 성장한 덕분입니다. 특히 제로슈거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 새로 출시로 10%대에 머물렀던 소주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긴 것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소주 시장 점유율 20%는 노제팬 불매운동 여파로 실적이 악화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매출과 달리 주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로가 출시한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15% 오른 뒤 연초부터 빠지기 시작해 31%가량 뒷걸음질 친 겁니다. 소주시장 부활을 알릴 정도의 흥행작 출시에도 부진한 주가는 수익성 악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새로 출시 이후 롯데칠성의 광고 선전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억 원가량 늘었고 이는 영업이익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늘어난 음료 사업과 달리 주류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이를 보면 롯데칠성이 소주시장 점유율 확대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가 회복을 위해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늘어난 지출을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가 늘어나는 주류업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데다 하반기 맥주 신제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어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로는 3년 만에 롯데칠성 사내이사로 돌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눈여겨보는 제품인 만큼 자칫 점유율이 떨어질까 마케팅비를 쉽게 줄이기가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활동을 하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같이 장애우들이랑 인사하고 어울리면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누구보다도 사회성도 뛰어나고요. 또 월급을 받아서 용돈도 드리고 직장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그런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존재하듯이 이 사회적인 약자인 발달 장애우들을 도와주고 또 배우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전체가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이런 활동을 더 확대하도록 저희 중앙회가 앞서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